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고칠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 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었고 가족 외식을 지었고 휴가를 지었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었습니다.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풍랑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묻힐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폭락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고칠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폭락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묻힐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 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풍랑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묻힐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 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폭락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고칠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폭락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집값은 올랐는데 영끌족이 빠져나갈 문은 더 비싸졌습니다. 버티면 드디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5년 전 고점보다 20% 넘게 올랐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은 올랐지만 따져볼수록 남은 돈보다 잃어버린 시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계산기는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 집은 올랐습니다. 대신 당신이 나갈 문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 순간 집값 상승은 축하가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팔면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왜 더 깊이 묶이게 되었을까요? 이 잔인한 계산서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집값이 이렇게 사람을 묶어버리기 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은 공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만에 23% 넘게 뛰었고 2021년에도 13% 넘게 더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아예 찢어버린 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0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봤던 매물은 주말 사이 사라졌고 지난달 실거래가는 이번 달 호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어디를 샀다는 얘기가 하루 종일 돌았고 단톡방에는 실거래가 캡처가 올라왔으며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안 샀냐는 조롱이 넘쳤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빨리 결단한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집을 안 산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움직인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매달 멀어졌고, 열심히 모으면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더 늦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끌은 전혀 미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입장권처럼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부족하면 주담대를 끌어왔고, 주담대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 부모님 도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집을 산 게 아니라 뒤처졌다는 공포를 잠깐 꺼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 건 낮은 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빚이 빚처럼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이 위험이 아니라 지름길처럼 느껴졌고, 집값이 이자보다 빨리 오르기만 하면 빚은 언젠가 자산이 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은 빌려줬고, 주변은 부추겼고, 뉴스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정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답이 딱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이자보다 빨리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사다리처럼 보였던 빚은 발목에 묶인 쇳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금리가 닫았습니다. 처음엔 2%대 금리표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자는 공포가 아니라 집값 상승분에 금방 묻힐 작은 흠집처럼 보였습니다. 5억을 빌려도 금리 2.5%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에서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내 집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다시 켜는 순간 같은 집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습니다. 현관문도 그대로였고, 거실도 그대로였고, 창문 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5억 대출에 금리 4.3%가 찍히면 이자만 한 달 18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은 한 평도 넓어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붙잡는 비용만 매달 75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집인데 매달 월세방 하나가 더 붙은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월 75만 원은 숫자로 보면 그냥 증감분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고 3년이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아이 학원 하나를 지웠고, 가족 외식을 지웠고, 휴가를 지웠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여유까지 지웠습니다. 그 돈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월급날 아침 돈이 들어오면 몇 분 뒤 대출이자와 카드값과 관리비가 순서대로 빠져나갔고, 집값은 앱 속에서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자는 월급날마다 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끌족을 무너뜨린 건 풍랑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자동이체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한 장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시작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다고 했고, 주변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거봐, 결국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니까.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웃지 못했습니다. 집값 반등 뉴스가 뜨는 날, 이 사람은 축하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샴페인이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이었습니다. 남들은 수익률을 받고 이 사람은 빠져나갈 현금을 받습니다. 계산서를 한번 펼쳐보면 착각은 바로 깨졌습니다. 8억에 산 집이 9억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1억을 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년 동안 낸 이자가 빠졌고, 금리 오른 뒤 더 낸 이자만 따로 빼도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취득세가 빠졌고, 중개수수료가 빠졌고, 수리비와 이사비가 빠졌습니다. 카드값을 줄이면서 버틴 시간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사람은 아직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마지막 숫자를 넣는 순간 계산기는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팔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였습니다. 숫자를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막힌 곳은 그 다음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팔고 전세로 가면 되잖아. 말은 탈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아서 1억을 남긴 것 같아도 다음 집 보증금이 1억 더 올라 있었다면 그 돈은 수익이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야 하는 입장료가 됐습니다. 내 통장에 꽂히는 돈처럼 보였던 상승분은 사실 다음 집주인에게 넘겨줄 예약금에 가까웠습니다.
탈출구처럼 보였던 문은 알고 보니 회전문이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면 된다는 말도 막상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0분에서 90분이 됐고 아이 학교가 바뀌었고 부모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하나를 줄이고 주차장을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보는 순간 화면에는 5천만 원 절약으로 찍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하루가 매일 2시간씩 찢겨나갔습니다. 가격표를 낮추는 대신 삶의 질에서 차액을 뽑아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팔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뜻은 훨씬 잔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을 잘라내시겠습니까? 집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쉽게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감수해도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팔 마음을 먹어도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면 누군가 사줘야 했고 문제는 그때의 매수자가 2021년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놓치면 또 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수자는 매물을 보기 전에 은행 앱부터 켰고 대출 한도부터 찍어봤습니다. 거실이 마음에 들어도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끝이었고 채광이 좋아도 DSR 앞에서는 조용해졌습니다. 매도자는 집값이 오른 화면을 보고 희망을 가졌지만 매수자는 대출 한도 화면을 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이상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집값이 오른 집주인이었는데 전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개사에게 문의 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출이 좀 걸리네요. 집이 안 좋은 게 아니었고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은행 화면에서 숫자가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못 들어오면 내 탈출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출구는 내 집 현관문이 아니라 남의 대출 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 팔리면 버티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틸 돈이 남은 사람,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틸 돈이 남아있는 사람만 이겼습니다. 그 돈이 남아있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결국 다시 은행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집은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지금까지 연체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자산가처럼 보였고 그래서 당연히 은행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값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고 기존 대출을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카드값과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몇 초 동안 이 사람은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주인인데, 그래도 집값이 올랐다는데. 하지만 은행의 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한도가 어렵습니다. 집은 있으신데 현금 흐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문이 닫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폭탄은 날짜를 찍고 도착했습니다. 전세 만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값 반등 뉴스보다 먼저 세입자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 하나가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은 화면 속 숫자입니다. 보증금은 날짜가 찍힌 현금입니다. 만기가 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돌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처럼 보였지만 만기일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돌려줘야 할 남의 돈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자동이체에 쫓겼습니다. 앱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통장에서는 잔액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버텼으니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집값 상승은 한때 승리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에게 반등장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갇힌 방의 시세가 올랐다는 통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올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욕심이 만든 벌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이긴 줄 알았던 시장이 뒤늦게 내민 청구서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